한국외대의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논술 전형의 기본 개요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지원하면 되는지 지원 전략, 그 다음에 논술 유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학교에서 발표한 입시 안에 한 부분인데요. 여기 뭐 지원 자격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전형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형 방법은 이제 논술고사 700점,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부 30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 270점, 그리고 이제 비교과 30점인데, 이 비교과는 이제 뭐 출결 봉사 부분이니까 대체로 만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밑에는 이제 뭐 비교 내신 대상자인데,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최저 기준이에요. 여기 보다시피 그 LD 학부의 경우 그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과목 4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이 합 3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사 영역은 4등급. 또 이제 LD와 LT 학부를 제외한 다른 학부들은 전부 이제 한국사 영역이 4등급인 상태에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제 4과목 중에서 2개가 합 4등급. 이면 됩니다. 이 합 4등급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냐면, 다른 대학교랑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그 3개 합 6등급인 학교와 이제 2개 합 4등급인 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이 대학교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대하고 이제 약간 좀 경쟁적인 학교가 이제 경희대학교가 있는데, 경희대학교가 올해 그 수능 최저 기준을 합 5등급으로 좀 하향 조정한 상황이라서 외대의 수능 최저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다른 건국대학교나 동국대학교랑 똑같은 상황인 거니까 이제 어쨌든 요 대학 레벨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외대의 논술 시험 날짜가, 이제 논술을 시험 볼 적에는 이제 그 논술 시험 날짜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외대는 시험 보는 날짜가 대체로 중앙대, 이대 시험 보는 날짜와 겹칩니다. 그래서 우선은 등급 상황으로는 이제 건국대, 동국대와 같은 또는 경희대 같은 대학교가 경쟁 대학이기도 하지만, 시험 보는 날짜로 본다면 중앙대나 이화여대 같은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그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 중앙대랑 이대 지원과의 어떤 그런 상관성 여부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 전형 중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하면 이 경쟁률이 지금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막연하게 논술을 준비하던 학생들도 이제 논술을 원서를 쓰려고 왔다가 이제 지원하는 날, 원서를 접수할 적에 이제 카톡을 보내거나 뭐 문자를 보내서 경쟁률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냐라고 새삼스럽게 이제 놀라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 논술 경쟁률은 뭐 이 정도 되고, 사실 전에 비하면 경쟁률은 오히려 내려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뭐 높았을 때는 뭐 80대 1, 90대 1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자, 이 경쟁률은 이제 그 작년 2021학년도 이제 작년 9월 지원 경쟁률이에요. 지원 경쟁률. 그래서 경쟁 대학인 학교인 중앙대학이나 경희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외국어 대학은 약 40대 1 정도에서의 전후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데 다른 학교, 건국대학 같은 경우에 비춰 보면은 좀 더 낮은 경쟁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보통 평균 경쟁률을 보고도 많이 놀라지만, 그러나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 기준에서 이합 4등급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논술 원서 접수는 9월 모평이 끝나고 난 바로 직후부터 시작이 돼서, 한마디로 말하면 수능이 보기 전에 원서 접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자신이 수능에서 몇 등급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능에서 생각했던 점수를 맞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서 수능 이합 4등급이라고 하는 외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쟁률을 실제로 이 경쟁률로 볼 것이 아니라 소위 그 실질 경쟁률, 실질 경쟁률을 보셔야 돼요. 실질 경쟁률. 이 실질 경쟁률은 지금 한국 외대에는 실질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은 편인데, 이 비슷한 이제 경쟁대학인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 실질 경쟁률을 발표하긴 합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적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 소위 수능
최저 기준 충족률이 대략 40% 정도로 발표를 했어요. 예, 이 수능 충족률이 40% 정도로 본다면 이 외대도 비슷한 수준의 수능 충족률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질 경쟁률은 약 20대 1 또는 15대 1 정도에서 경쟁률이 형성이 되고, 이 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 소수학과들도 있고 이제 그런 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그 지원율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한 자릿수 경쟁률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면서 원서 접수를 하고 지원을 한다면 또 소기의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률을 보고 다른 대학교의 경쟁률을 감안하되 논술 지원을 할 적에는 이런 엄청난 경쟁률을 고려하고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좀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논술 유형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외국어대학교는 그 인문계열과 사회계열로 분류해서 문제가 두 부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어학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와 같은 그런 다양한 사회과학 계열들 학과들도 있는데요. 인문계열의 경우와 사회과학 계열의 경우에 기본적인 문제 유형은 같습니다. 분류 요약 1번 문제, 2번 문제 비판평가, 3번 문제 적용 추론 이런 형태고, 글자 분량도 400, 500, 600자 해서 총 1500자 정도 내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차이가 있다면 제시문의 개수도 똑같은데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는 점이고, 이 사회과학 계열의 경우에는 통계나 도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영어 제시문에 대한 자신의 그런 강점 여부, 그리고 통계나 도표 자료 분석에 대한 강점 여부를 판단해서 원서 접수를 하고, 가장 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적성과 자신의 진로에 따른 이제 지원이어야 되겠지만, 그 논술의 유형을 고려한다면, 원서 접수할 적에 고려한다면 영어 제시문 유무와 도표 자료 유무를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가르쳐 본 학생들의 이제 경우로 비추어 보면 영어 제시문의 경우에는 대략 그 지금 수능 기준으로 2등급인 친구들의 경우는 아주 수월하게 문제를 푸는 편이고, 3등급인 경우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그래도 문제를 푸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막연하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자신의 어떤 영어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제 영어 제시문도 대처하면 될 것 같고요. 통계나 도표 자료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 원서 접수할 적에 그 부분을 잘 고려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100분인데 작년 기출 문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앞에서 나왔던 1번이 분류 요약 문제, 비판 평가 문제, 적용 추론 문제를 이제 잘 보시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거 편집이 이제 여기 있는 이 제시문이 먼저 나왔는데, 문제를 먼저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문제 1번이 갈등 해결 방법에 관한 제시문들이니까, 1번 문제는 분류 문제이긴 한데, 분류 문제이긴 한데, 요 분류의 어떠한 기준이 되는 거죠.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거를 분류하고 이제 제시문을 요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분류 문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이 외대 문제는 성균관대 분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균관대 연습을 해서 성균관대 유형이 익숙해져 있다면은 이제 그런 기본 실력으로 외대를 볼 수도 있는데, 성균관대 분류가 이 관점 분류라면, 성균관대 분류가 관점 분류라면 요거는 이제 성균관대죠. 외대 분류는 제재 분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재 분류. 그래서 갈등 해결 방법을 보여주는 제시문들 중에서 내용에 있어서의 관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가제시문, 잠깐 정지하고 제시문을 읽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 가제시문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행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규범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을 만들고 그리고 강력하게 집행할 정부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가제시문은 법으로서
사람들의 다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제시문은 이렇게 이제 도표가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외대는 제시문 중에서 이렇게 그림 자료를 좀 쓰는 편이에요. 근데 뭐 약간 이제 논술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 이런 그림 자료가 나오면 살짝 이제 그림 때문에 약간 판단에 좀 현혹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뭐 조금 이제 이런 조금 훈련을 하면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택배연합 택배 대표와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뭐 최종적으로는 약간 좀 이 무이남 설치에 대해서 완벽한 의사결정을 이제 이루지 못한 채 어떤 그런 다음 회의로 보류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상황을 봤을 적에는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대화. 그렇기 때문에 나제시문은 대화의 방식으로, 아까 제재 분류라고 말씀드린 거를 주의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대화가 잘 깔끔하게 마무리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이 의사교환은 의사결정을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제시문인데요. 다제시문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협상과 토론, 여기 대화를 통한 소통은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서 중요한 말할 방법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갖고, 여기 다시 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제시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축구 시합에서 일어났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축구 선수 메시가 축구 시합 도중에 마라도나가 이제 그 세상을 떠났을 때 마라도나를 추모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펼쳤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 벌금 징계를 받았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아까 그 제재 분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의사표현에 대해서 벌금과 같은 징계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역시 이거는 이제 법적인 규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다라 마까지 봐야 되죠. 마제시문 역시 이제 이거는 상황의 그 법적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법을 기준으로 하는 처벌 방식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 1번 문제는 가마 갈등 해결 중에서 기억납니까? 가가 법의 방식, 법을 통한 그러한 해결 방안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는 대화의 방식으로서 그것을 해결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와 다제시문이 대화의 해결 방법이라면 가, 라, 마 이렇게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답안 자체는 이와 같은 거를 분류한 다음에 제시문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요약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이런 분류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제시문의 독해 능력과 그 다음에 제시문에 담겨 있는 어떤 출제 의도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제시문의 내용을 한두 문장 정도로 깔끔하게 요약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어대 논술을 준비하는 경우, 뭐, 나름대로 기출문제를 갖고 연습을 하면 충분히 이런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데, 무엇보다 제시문의 내용을 잘 독해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능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인데요. 문제 2번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문제 분류 중에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비판평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비판평가 문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바와 사를 활용해서 나라에 나타난 방법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제 제시문을 보면 바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찬찬히 읽어봐야 되는 제시문이긴 한데요. 혐오 표현에 대해서 법률로 제한하는 거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법률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장점인 거죠. 일단 의미가 있고, 굉장히 공적 대역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속하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범위를 좁게 설정하면, 범죄 구성 요건을 좁혀서 설정했을 적에 자칫, 엉뚱한 정당화 기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즉, 좁은 범위를 벗어나는, 넓게 보면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 범죄 영역에 좁게 설정했을 적에 요거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반대로 너무 넓혀놔도 자칫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앞에서 봤던 라 제시문의 메시의 그 세레모니가 대표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 메시는 정상적인 어떤 자신의 의사표현을 한 것인데, 그것이 처벌의 영역에 포함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다는 부분들은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문제점, 세 번째 문제점, 이렇게 너무 좁혀도 문제, 넓혀도 문제, 그리고 특히 특정한 처벌에만 머무른다는 또 하나의 문제점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이 법적인 어떤 규제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바제시문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요 바를 가지고 본다면 바는 아까 앞에서 나타났던 이런 라제시문, 법을 통한 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래서 바로는 바로 라제시문을 비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판할 적에는 이제 바에서 사용되어 있는 논점들을 잘 활용하면서 비판을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영역을 너무 넓히거나 너무 좁혔을 때 발생하는 문제, 대표적으로 라가 바로 그런 거였죠.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인데요. 사는 이제 뭐 요 내용이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에 너무 이제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게 의도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 중에는 이렇게 그림 자료를 계속 주는데, 뭐 참고용으로 이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제 자칫 혼란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림보다는 제시문을 중시해서 보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대화가 오히려 회화나 대화가 파국적 결말로 치닫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오히려 감정을 격앙하게 만들거나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대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문제 제시문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사제시문은 대화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제시문이니까 나제시문을 비판하는 그런 답안을 쓰면 되겠습니다. 나는 아까도 보였다시피 이 택배협회랑 그 다음에 관리소장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내적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은 채로 대화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데, 바로 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대화는 오히려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사회과학 문제예요. 예, 사회과학 문제라서 여기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 그림 안에 A 기업과 B 기업이 각각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지를, 그러니까 어떤 해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문제인데, 보다시피 이런 문제는 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예, 여기 앞에 있는 분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예, 어느 정도의 답이 있는 문제라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서 이 경우에 A 기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단기간에 빨리 어떤 그러한 성과를 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B 기업은 반대로 이 진행 속에서 완만하게 올라가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과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제시문을 그냥 한마디로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A 기업은 법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을 해결해가는 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B는 대화의 방법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답을 찾아낸 다음에, 다제시문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대화의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 방식이고, 이 바와 사는 이제 요거는 법적인 방식의 한계점, 사는 대화의 한계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들을 얘기해서 잘 활용해서 이제 답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적용 추론형 문제인데, 뭐 이제 인문계열도 도표가 아니고 중간에 영어지 시문이 하나 나와 있는 것을 빼고는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정리한다면 외대는 우선 수능 최저 수능에서 자신이 두 과목 2합 4를 맞출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고 이제 그 도전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대 1 아래쪽의 경쟁률, 10대 1에서 20대 1 사이의 경쟁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가지고 외대 논술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만 이제 또 답을 잘 찾을 수 있을 텐데, 수능 최저에서의 걸러지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의 정답을 맞추지 못해서 또 걸러지는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실질 논술 실력에서 판가름 나는 실질 경쟁률은 한 5대1 정도나 한 7대1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문제를 100분 안에 빨리 쓸 수 있되, 이 1번 문제는 독해, 2번 문제는 비판, 3번 문제는 바로 이렇게 도표나 이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로 하니까 이런 점들을 잘 실력을 닦고 훈련을 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그러니까 그 원하는 외국어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